있는 노태우 전 대통령 빈소에 각계각층 조문 행렬이 이어졌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5.18 등 역사적 과거가 적지 않지만 성과도 있었다는 추모 메시지를 내놨는데 조문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검찰이 이재명 후보가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사직을 강요한 혐의로 고발된 사건을 배당했습니다. 변호사비 대납 의혹에 대해선 내일 구발인 조사가 열립니다. 고발 사조 의혹 핵심 인물인 손준성 검사 구속영장 기각으로 공수처가 수사력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감소 추세였던 하루 확진자가 2,000명을 육박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말 헬로윈데이를 기점으로 확산세가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쿠팡 어플리케이션에서 회원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의 이름과 주소가 잘못 노출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회원 31만 명의 정보가 노출됐습니다. 해군에서 제대를 앞둔 병장이 선임 병사의 폭력 등 집단 괴롭힘을 당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군은 가해 병사 5명을 조사 중입니다. 이재명 후보가 경기지사로서 마지막으로 결제한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가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운영업체는 무료화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의 신동욱입니다. 정부가 노태우 전 대통령의 장례를 국가장으로 치르기로 결정했습니다. 장례 기간은 닷새입니다. 다만 국립묘지 안장은 할 수 없고 유족 역시 고인이 재임 중 조성한 파주 통일동산에 안장하기를 원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직접 조문을 하지 않고 애도 메시지를 통해 역사적 과오와 재임 중의 성과를 동시에 언급했습니다. 권은영 기자가 먼저 보도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노 전 대통령 별세 하루 만에 애도 메시지를 냈습니다. 5.18 민주화운동 강제 진압과 12.12 군사 쿠데타 등 역사적 과오가 적지 않지만 88 올림픽의 성공적 개최와 북방정책 추진, 남북기본 합의서 채택 등 성과도. 하지만 조문은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오늘 아세안 화상회의 참석과 내일 G20 순방 일정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올 들어 평택항에서 산재로 숨진 이선호 씨, 재야 인사 백기환 선생 등의 빈소는 찾았지만 작년 6.25 전쟁 영웅인 백선엽 장군 빈소는 조문하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노 전 대통령의 장례를 5일간의 국가장으로 치르기로 의결했습니다. 국민들과 함께 노태우 전 대통령의 서거에 깊은 애를 표하며 유가족분들에게는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가장은 국가가 주관하는 최고 예우의 장례로 국무총리가 장례위원장을 맡아 영결식과 안장식을 주관하고 국가와 공공기관은 국기를 조기로 개양합니다. 장지는 국립현충원이 아닌 파주 통일동산이 유력합니다. 고인이 내란죄로 실형 선고를 받아 법상 국립묘지 안장이 불가하다는 정부의 판단과 함께 유족 역시 고인이 재임 중 조성한 파주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TV조선 권은영입니다. 빈소는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 차려졌고 오늘 하루 종일 각계각층 인사들의 조문 행렬이 이어졌습니다. 딸 노소영 씨와 이혼 소송 중인 최태원 SK그룹 회장도 조문했고 송영길, 이준석 여야 대표 그리고 이재명 후보도 다녀갔습니다. 서울대병원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박경준 기자. 네,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 나와 있습니다. 자, 지금도 조문을 받고 있습니까? 네, 노 전 대통령의 유가족은 잠시 뒤인 밤 10시까지 조문을 받을 예정입니다. 조금 전 장례위원장을 맡은 김부겸 국무총리도 조문을 하며 늦은 시간이지만 여전히 조문 행렬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전엔 노 전 대통령의 사위로 상주 명단에 올라 있지만 노소영 관장과 이혼 소송 중인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조문을 마치고 돌아갔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후보와 국민의힘 대선 예비 후보들, 송영길, 이준석 대표도 빈소를 찾았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과 이철희 정무수석을 보내 애도의 뜻을 전했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송경식 경총회장 등 재계 인사들도 다녀갔습니다. 추가로 공개된 유언에 5.18 희생자들에 대한 사과도 있었다면서요?
네, 노 전 대통령의 아들인 노재현 변호사는 고인이 돌아가시기 전 육성으로 남기진 못했지만 평소 하시던 말씀을 간단히 정리했다며 유언을 전했습니다. 5.18 희생자에 대한 가슴 아픈 부분이나 본인의 책임 또 본인의 과오가 있었다면 너그럽게 용서해 주시고 또 역사의 나쁜 면은 본인이 다 짊어지고 가겠다며 앞의 세대는 희망을 갖고 살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남겼다고 했습니다. 5.18 광주 민주화운동 당시 전남도청에서 시민군 상황실장이었던 박남선 씨도 빈소를 찾았습니다. 박 씨는 노 전 대통령이 수차례 아들을 통해 책임을 통감하고 용서를 구했다며 지난 5월 노 변호사가 광주를 방문했을 당시 했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조문을 왔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서울시도 내일부터 30일까지 서울광장에 분향소를 설치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서 TV조선 박경준입니다. 예,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이번 대선을 부동산 선거로 규정했습니다.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본인은 잘못이 없다는 정면 돌파 의지인 동시에 현 정부와 일정 부분 거리를 두겠다는 차별화 전략으로도 보입니다. 시장을 찾아 소상공인들을 위로하는 자리에서는 음식점 허가 총량제가 필요하다고 했다가 논란을 불렀습니다. 장용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통시장을 찾은 이재명 후보가 쑥떡을 집어들고 농담을 던집니다. 이거 쑥떡이죠? 요새 저보고 쑥떡거리는 사람이 많긴 합니다. 야권의 대장동 공세를 우회적으로 비판한 겁니다. 실망하고 분노한 부동산 민심을 설득하지 못한다면 정권 재창출이 어렵다며 이번 선거의 쟁점은 부동산이라고도 했습니다. 현 정부의 최대 실책인 부동산 문제 해결을 대장동 의혹의 돌파구로 삼으려 한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음식점 허가 총량제가 필요하다는 생각도 밝혔는데 총량 규제가 반드시 나쁜 것만 아니다. 마구 식당 열어가지고 망하는 것도 자유다. 근데 그건 자유가 아니거든요. 창업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됩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당에 정부의 손실 보상 정책 보완을 요청한 사실도 공개했습니다. 아마 10만 원 주면 화날 거예요. 지급하지 않는 것보다 더 못한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고. 이 후보는 또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빈소를 찾아 조문했는데 지지층 반발을 의식한 듯 방명록에 글은 남기지 않았습니다. 빛과 그림자가 있는 거죠. 그러나 결코 그 빛의 크기가 그 그늘을 덮지는 못할 겁니다. TV조선 장용욱입니다. 국민의힘에선 예비 경선에 도전했던 하태경 의원이 윤석열 캠프에 합류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대거 윤석열 캠프 쪽으로 쏠리는 데 대해서 홍준표 후보는 구태 정치라며 가시돋친 견제구를 날렸고 윤 후보는 홍 후보의 리더십에 문제가 있다는 반정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유승민 후보는 문재인 대통령이 이재명 후보와의 정치적 거래를 통해 퇴임 후 안전을 보장받으려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채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예비 경선 과정에서 홍준표 후보의 조국 엄호 논란을 끄집어냈던 하태경 의원이 윤석열 후보 지지 선언을 했습니다. 정권 교체와 정치 혁신이라는 두 가지 과제를 다 성공적으로 이뤄낼 사람이 필요하다. 국민의힘 의원 103명 가운데 윤 후보 캠프에 합류한 현역 의원은 30명이 넘게 됐습니다. 홍 후보는 구태 기득권 국회의원 줄세우기라고 비판했습니다. 윤 후보 진영에 가 계시는 분들은 그거는 구태 기득권 정치인 전형입니다. 그 앉아서 사람들 우르르 끌어 모아가지고 10년 전에 하듯이. 윤 후보는 홍 후보 주변에는 왜 배신자가 많냐며 리더십을 지적했습니다. 같이 있었던 사람들조차도 우리 홍 후보님을 등지는 사람들이 많은데 말씀을 좀 함부로 하신다거나 좀 이렇게 독선적이고 좀 이렇다는 지적도 많이 있는데 그런 생각은 안 하시고요. 홍 후보는 원희룡 후보의 탄소세 관련 질문에 답변을 거부하며 설전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오늘 수소를 묻질 않겠습니다. 물었어요. 왜 윤석열 후보에게는 그렇게 야단치시더니 왜 제 시간을 뺐습니까? 질문 자체가 좀 야비하게 느껴지니까 그렇습니다. 유승민 후보는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후보의 만남에 대해 정치적 거래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대장동 게이트로 이제 특검 안 받고 국정조사 안 받고 이재명 후보는 거꾸로 문재인 대통령의 어떤 퇴임 후 신변 안전을 보장을. 홍 후보는 이 후보를 향해 격한 표현을 쓰며 본인이 대통령이 되면 구속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TV조선
이채림입니다.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서 공수처가 전격적으로 손준성 검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해 논란을 빚었는데 법원이 결국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구속에 필요한 어떤 요건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수처가 왜 이렇게 무리한 영장 청구를 감행했는지 후폭풍이 만만치 않습니다. 정치적 논란이 커지면서 고발 사주 의혹 수사 역시 더 꼬이게 됐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변재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손준성 검사가 서울구치소에서 걸어 나옵니다. 현명한 결정을 해주신 사법부에 감사드립니다. 법원은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구속 필요성과 상당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된다며 영장 기각 이유를 밝혔습니다. 전격적인 구속영장 청구라는 점에서 공수처가 손 검사의 고발 사주 혐의를 입증할 핵심 증거를 확보한 게 아니냐는 분석도 있었지만 영장이 기각되면서 오히려 부실 수사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영장엔 고발장 작성자도 성명불상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법조계 관계자는 작성자도 밝혀내지 못했는데 지시 여부는 어떻게 입증할지 회의적이라고 했습니다. 공수처가 앞서 청구한 체포영장이 기각되자마자 소환 조사도 없이 구속영장을 청구해 손 검사의 방어권을 침해했다는 논란도 불거졌습니다. 영장 청구 사실을 손 검사 측에 전달한 시점을 놓고도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손 검사 측은 공수처 검사가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바로 알려주지 못해 미안하다. 팀의 방침이라 어쩔 수 없었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공수처는 늦게 통보하거나 사과한 적이 없다며 반박했습니다. TV조선 변재영입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법조계는 물론 정치권 안팎에서도 공수처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윤석열 후보 측은 공수처가 아니라 공작처라고 비판했고 이재명 후보 측은 반면 영장 기각이 면죄부를 주는 건 아니라며 영장 기각의 의미를 축소했습니다. 공수처는 관련자 소환 조사를 통해 보강 수사를 벌이겠다는 입장이지만 체면을 구겨도 단단히 구긴 셈이어서 다음 발걸음이 무겁게 됐습니다. 보도에 주원진 기자입니다. 공수처는 손준성 검사 영장실질심사에 영장판사 출신인 여운국 차장을 투입해 구속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이 영장 청구를 기각하면서 수사 동력에 힘이 빠졌습니다. 한 수도권 검찰 간부는 공수처가 부실 수사로 혐의점을 못 찾더니 일단 구속부터 시키고 보자는 정근대적인 수사 방식을 보여줬다고 꼬집었습니다. 손 검사 신병 확보에 실패하면서 윗선 개입 여부 등 수사 일정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공수처는 일단 손 검사에 대한 조사 등을 거쳐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고발 사주 의혹의 또 다른 핵심 인물인 국민의힘 김웅 의원도 조만간 부를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공수처 안팎에서는 손 검사와 김 의원 소환을 늦추고 최초 작성자 확인 등 확실한 증거부터 확보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정치권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는 공수처가 아닌 공작처라고 비판했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캠프는 영장 기각이 면죄부를 준 건 아니다라고 반박했습니다. TV조선 주원진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공수처를 만들 당시에 빚어졌던 논란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출범 10달을 맞은 공수처가 그동안 어떤 성과를 냈는지 그리고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최원희 기자와 따져보겠습니다. 자, 최 기자, 이번 경우만 보면 손준성 검사 영장 청구 과정에서부터 수사의 기본이 의심스럽다 이런 논란이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공수처는 체포영장이 기각된 지 사흘 만에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손 검사가 소환 조사에 응하지 않는다며 체포영장을 청구했던 건데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죠. 그런데 아예 피의자 조사도 없이 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사례는 굉장히 이례적이고 통상적인 수사 절차에 맞지 않는다는 게 법조계 중론입니다. 검찰에서도 그렇게 안 하죠. 충분히 소환해서 조사를 한 다음에 구속영장을 쳤어야죠. 수사권을 어떻게 보면 남용하는. 자, 그리고 이 이전에 압수수색 과정에서도 적법 절차를 어겼다는 논란이 있었고요. 네, 지난달이었습니다. 고발사주 의혹 키맨으로 지목된 김웅 의원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면서 형법상 당사자인 김 의원에게 영장을 제시해야 하는데 보좌진에게만 영장을 보여주고 압수수색을 개시해서 적법성 논란이 일었습니다.
또 김 의원이 사용하지도 않은 보좌진 PC까지 압수수색하려 했고요. 또 김 의원 PC에서 조국, 경심 등의 키워드를 검색해 이 혐의와 무관한 자료를 챙기려 했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자, 이번도 이상한 일이 많습니다만 출범 초기에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관용차로 모셔가서 몰래 조사했다는 논란도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난 3월이었습니다. 김진욱 공수처장이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국 금지 의혹 사건 피의자인 이성윤 지검장을 공수처 청사에서 만나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수사기관이 피의자에게 기관장 관용차를 제공한 데다 이 조사를 했는데 조서 한 장 남기지 않아 논란이었는데요. 면담 겸 기초조사라고 했지만 과연 어느 피의자가 수사기관 기관장과 면담을 할 수 있냐 이런 비판을 낳기도 했습니다. 자, 반면 수사 성과가 딱히 기억나는 건 없는 것 같은데 이렇게까지 해서 어떤 성과가 있긴 했습니까? 공수처가 1호 사건으로 택했던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의 해직교사 특별 채용 의혹이 있습니다. 교육감에 대해선 공수처가 기소권이 없는데 이미 감사원이 고발했던 사건이라 이 정치적 부담이 적은 쉬운 사건을 골랐다는 비판이 있었습니다. 공수처는 넉 달의 수사 끝에 자문기구의 기소 의견을 받아 검찰에 기소를 요청했습니다. 예, 일단 여기까지만 보면 공수처가 왜 있는지 모르겠다는 말을 들어도 할 말이 없을 것 같군요. 예, 최원희 기자 잘 들었습니다. 검찰이 황무성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이 사표를 강요당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 이재명 후보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변호사비 대납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하고 있어서 그 결과에 따라선 대장동 의혹과는 또 다른 새로운 대선 변수가 등장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백연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재명 후보가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고발된 사건을 대장동 의혹 전담 수사팀인 경제범죄형사부에 배당했습니다. 고발 대상은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을 비롯해 최측근인 정진상 성남시 정책실장, 유동규 본부장 등입니다. 황무성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이 검찰에 제출한 녹취록에 따르면 당시 유모 성남도계공 본부장은 이 후보의 최측근인 정진상 정책실장을 수차례 언급하며 사직서를 종용했습니다. 정도군요. 이거 양쪽 다 있다니까요. 왜 그렇게? 그래? 정 실장도 그러고 네. 그러고. 특히 시장님 명을 받아서 한 거 아닙니까라는 등 시장을 여러 번 언급하면서 사퇴는 성남시장의 뜻이란 취지로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 후보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은 수원지검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내일 1시 반으로 고발인조사 일정이 잡혔습니다. 녹취 2개를 검찰에 제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고발자인 시민연대 측은 이 후보가 자신의 소송을 맡은 이모 변호사에게 제3자를 통해 현금과 주식 등 약 20억 원의 변호사비를 준 의혹이 있다며 고발했습니다. 이 후보는 국정감사에서 변호인 14명에게 2억 5천만 원의 변호사비를 지급했다며 대납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수사 결과에 따라 이 후보의 국감 위증 혐의 등 논란이 불거질 수 있습니다. TV조선 백연상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송두환 인권위원장이 이재명 후보의 인권 침해 가능성을 언급했다가 여당 의원들의 항의를 받았습니다. 형수에게 욕설을 하고 형을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시켰다는 의혹 관련한 질문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송 위원장이 이재명 후보를 무료로 변론해 준 것도 오늘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김도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은 2019년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선거법 위반 재판 상고심을 무료 변론해 청탁금지법 위반 논란에 선 당사자입니다. 야당은 인권위 국감에서 변론 경위를 따져 물었고 송 위원장은 민변 후배라 응했다고 했습니다. 이재명 지사 본인으로부터 제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이재명 지사랑 친하십니까? 아닙니다. 그때 전화 통화도 난생 처음이었고요. 민변 후배 회원이다라는 걸 더 중요시하게 생각했던 거라고 말씀드립니다. 이 후보의 형수 욕설과 친형 강제 입원 논란에 대해 인권 침해 소지가 있다고 답하자 여당 의원은 발끈하기도 했습니다. 인권 침해가 있었다고 생각을 혹시 안 하시나요? 그 범주에 속하는 문제다라고 하는 거를 누구도 이의 제기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두리뭉실 답변을 하는 데가 아닙니다. 사실관계 정확하게 아십니까?
고발 사주 의혹에 연루된 손준성 검사에 대한 공수처의 구속영장 청구 과정에도 문제가 있다고 했습니다. 법조인으로서 무슨 찬성할 만한 적절하게 그런 진행이 됐던 거는 아닌 것 같고요. 자정을 넘겨 진행됐던 청와대 국감은 대장동 공방으로 거친 말들이 오가기도 했습니다. 뭐라고 하는 거예요? 조용히 해. 그러니까 규칙을 잘 따라야 될 거 아닙니까? TV조선 김도혁입니다. 단계적 일상 회복, 이른바 위드 코로나 전환을 닷새 앞두고 하루 확진자가 다시 2,000명에 육박했습니다. 이번 주말 헬로윈데이를 기점으로 확산세가 커질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데 특별 방역이 시작된 이태원 일대 등을 서영일 기자가 돌아봤습니다. 서울 이태원의 한 가게에 호박등이 달려 있습니다. 이번 주말 헬로윈데이를 앞두고 상점들은 축제 준비에 한창입니다. 다음 달 1일로 예정된 일상회복, 즉 위드 코로나 전이라 엄연히 기존의 거리두기가 적용돼야 합니다. 어차피 나와요. 지금 주말에도 나와요. 꼭 할로윈이라고 해서 몰리긴 하겠죠. 게다가 젊은 층의 접종률은 다른 연령대보다 낮은 편입니다. 서울시는 오늘부터 일주일 동안 이곳 이태원을 비롯해 홍대와 강남역 인근 유흥시설 특별방역단속에 나섭니다. 오늘 신규 확진자는 1,952명이 발생해 하루 만에 686명이 늘었고 지난 9일 이후 최고치까지 기록했습니다. 서울의 감염제 생산 지수는 1.08까지 올라갔습니다. 또 겨울철엔 감염 우려가 높은 실내 활동도 늘어나기 마련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닷새 앞으로 다가온 위드 코로나에 방역당국은 비상이 걸린 모습입니다. 환자가 증가하면 위중증 환자 역시 필연적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따라서 일상 회복과 방역의 균형이 필요합니다. 정부는 내일 백신 추가 접종, 즉 부스터샷 계획 등을 발표하고 오는 29일 일상 회복 최종안을 공개합니다. TV조선 서영일입니다. 다음 주부터 24시간 영업에 사적 모임이 10명까지 허용되면서 직장인의 저녁 회식도 곳곳에서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식당들과 MZ세대라 불리는 젊은 직장인들의 반응이 엇갈리는 분위기입니다. 이들의 얘기를 정은혜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서울 여의도의 한 음식점. 다음 달 위드 코로나를 앞두고 회식 예약 전화가 빗발칩니다. 네, 예약됩니다. 몇 분이시죠? 저녁 7시 10분이요. 유흥시설을 제외한 모든 시설에서 24시간 영업, 사적 모임은 10명까지 가능해지면서 사라졌던 직장인 회식도 재개될 분위기입니다. 식당 주인은 2년여 만에 한시름 놓습니다. 얼마 만에 단체 예약인지 모르겠어요. 진짜 11월 중순까지 예약이 다 찼고요. 동료들끼리 소통의 자리를 가진다는 기대감도 있지만 마냥 회식을 반기는 분위기만도 아닙니다. 특히 MZ세대라 불리는 젊은 직장인들 사이 이 같은 반응이 잇따릅니다. 운동 끊어놓고 나름 규칙적인 생활을 했었는데 이런 개인 시간이 없어진다고 생각하니까 뭔가 있던 저녁을 뺏긴 기분이랄까. 소규모로는 해봤는데 이제 전체 회식을 하면은 좀 힘들 것 같은 느낌도 있고. 회식을 해도 예전 같은 음주 문화는 감염 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경고도 나옵니다. 모임은 짧은 시간에 하도록 하고 그 술잔을 돌리는 과정에서 바이러스 감염이 확산될 수 있기 때문에 꼭 이번에 바꿨으면 좋겠어요. 당국은 실내에서 하루 10분씩 3번 이상 환기를 하면 감염 위험이 3분의 1로 줄어든다고 강조했습니다. TV조선 정은혜입니다. 쿠팡 어플리케이션에서 약 31만 명의 회원 정보가 노출됐습니다. 쿠팡 앱 화면에 본인이 아닌 다른 회원의 이름과 주소가 노출된 건데요. 어쩌다 이런 일이 벌어진 건지 장혁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기도에 사는 20대 여성 A씨는 쿠팡 모바일 앱에서 바지를 주문하려다 깜짝 놀랐습니다. 쿠팡 첫 화면을 누를 때마다 대구, 광주 등 다른 지방에 사는 모르는 사람의 이름과 주소지가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A씨가 발견한 것만 10명. 이런 식으로 쿠팡 회원들의 이름과 주소가 노출된 건 어제 오후 2시부터 약 1시간 동안 31만 명에 달했습니다. 자취하고 있는 저 같은 여성분들은 이제 본인 집이 알려지게 되는 건데 누가 알아요, 그걸.
도용을 마음대로 할지? 기분도 찝찝하고 뭐 나중에 뭐 보상해준다고 해도 쿠폰 조금 줄 거 말고 생각할 거 아니까. 정부는 쿠팡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사다 잘못한 부분이 있으니 과징과 체력 부과를 검토하게 되는데 관리 감독을 잘했는지 그런 걸 다 종합적으로 볼 계획입니다.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접수된 쿠팡의 정보보안 관련 민원은 지난해만 276건. 강한승 대표이사 이름으로 사과문을 낸 쿠팡은 앱 개선 작업 중 벌어진 일이라며 보안 조치를 완료하고 유출 고객에게 별도 공지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장혁수입니다. 프랜차이즈 등에서 파는 햄버거나 샌드위치에서 양상추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양상추 가격 급등에 따른 건데 소비자에게는 대신 커피 쿠폰을 줬습니다. 반응이 어땠을까요? 이정민 기자입니다. 한 햄버거 전문점. 햄버거를 주문하니 점원이 양상추가 없어 대신 커피 쿠폰을 준다고 안내합니다. 양상추가 지금 공급이 안 돼가지고요. 쿠폰으로 드리고 있어요. 원래 이런 것도 들어가잖아요. 네. 다 안 들어가서 보시면 여러 매장에서 햄버거를 주문해봤습니다. 양상추가 정량보다 적게 들어있거나 아예 빵과 패티만 들어있는 햄버거도 있습니다. 소비자들도 불만입니다. 봤을 때 그냥 빵하고 패티하고 빵 이렇게만 보일 정도여서 양이 진짜 현저히 적었어요. 불고기 소스 맛이 좀 많이 느껴지다 보니까 좀 느끼했습니다. 최근 갑작스러운 한파로 양상추가 냉해를 입어 물량이 부족해졌고 가격마저 치솟아 품귀 현상이 일어난 겁니다. 한 샌드위치 체인점은 같은 문제로 샐러드 제품 판매를 중지했습니다. 샐러드 살 수 있나요? 아니요, 저희 아직 샐러드 안 돼요. 아직 샐러드 판매 중지 중이에요. 상당히 전국이 그래요. 문제는 당장 수확할 물량이 없어 11월 중순까지는 양상추 부족 현상이 계속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광야 활동은 아직 좀 이른 감이 있어요. 11월 거기도 한 중순 정도 돼야 물건이 안정적으로 어느 정도 물건이 나오는데 9건 상추들이 줄면서 공백 기간 좀 소비자들 사이에선 정량의 재료가 빠진 햄버거를 판매하는 대신 차라리 판매를 중지하거나 가격을 내려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TV조선 이정민입니다. 해군 부대에서 선임 병사 5명이 후임 1명을 폭행하고 괴롭힌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피해 병사는 전역이 얼마 남지 않은 병장이었는데요. 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강석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인천의 한 해군 부대입니다. 이 부대 소속 A 병장은 고참 병장 5명에게 집단 폭행과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폭행은 지난 7월부터 시작돼 석 달간 이어졌습니다. 이 기간 동안 부대 안에서는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달 중순 A 병장의 휴대전화를 가해 병장들이 사용하는 모습을 수상하게 여긴 부대 간부의 신고로 집단 폭행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해당 부대는 가해자로 지목된 병사들을 즉시 다른 부대로 보내 분리시켰습니다. A 병장은 군사경찰조사에서 얼마 남지 않은 저녁일까지 혼자 참으려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해군은 가해 병장들을 상대로 집단 괴롭힘의 이유와 횟수 등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부대 내 사병 관리에 문제점이 없었는지 점검하고 있습니다. TV조선 강석입니다. 경기 파주 운정 신도시에는 49층짜리 주상복합 단지가 분양 예정인데요. 인허가 문제를 놓고 파주시와 군 당국이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건물이 워낙 높아서 임금 부대와 협의를 했어야 했다는 건데 파주시는 감사원에도 물어봤지만 군 동의를 받을 사항이 아니라는 답변을 받았다는 겁니다. 양측의 말이 왜 다른 걸까요? 적용되는 법을 다르게 해석하고 있는 건 아닌지 김혜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파주시가 지난 4월 49층으로 승인한 운정 신도시의 주상복합단지 건설 현장. 이번 달 분양 예정이었지만 국방부가 제동을 걸고 나섰습니다. 이곳에 49층 건물이 들어서면 북한 항공기 침투에 대비한 방공포 부대의 임무 수행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군은 시행사나 파주시가 관할부대와 건물 높이를 협의했어야 하는데 건너뛰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2004년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관계부처 협의 시 시행사가 반드시 관할부대와 협의 후 추진토록 협의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파주시는 해당 지역이 2008년 군사보호구역에서 해제돼서 별 문제가 없다는 입장. 오히려 협의 여부와 관련해 국방부가 시행업체와 파주시에 엇갈린 답변을 줘서 감사원의 의견까지 받았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분동이는 안 받아도 된다. 의무사항이 아니다. 이렇게 감사 결과가 났습니다. 시행업체도 49층 건설을 고수하고 있는 상황. 삽수기를 다 받았는데 낮춘다는 게 말이 안 되지 않나요? 군이 작전 계획을 전면 수정하거나 방공포 부대를 옮겨야 할 상황이 되자 국방부와 파주시, 시행업체는 뒤늦게 대책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TV조선 김예나입니다. 네, 보신 것처럼 파주시는 감사원 판단을 근거로 내세워서 군과 사전 협의 없이 사업을 승인했습니다. 하지만 감사원은 지자체가 재량권 범위 내에서 공익도 고려해야 한다고 권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래서 이 말이 어떤 의미인지 짚어봤습니다. 이뮤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파주시가 지난해 11월 감사원에서 받은 사전 컨설팅 내용입니다. 감사원은 해당 지역이 군과 반드시 협의를 거쳐야 하는 건 아니라고 판단하면서도 공익을 고려해 지자체가 재량권 범위 내에서 결정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시 당국이 안보를 고려해 군과 협의를 거치고 재량으로 고도를 제한할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국방부의 안일한 행정 조치가 안보 공백을 자초했다는 비판도 있지만 파주시가 국가 안보라는 공익보다는 시행사의 이익 극대화에 힘을 실어준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충고를 올리게 되면 시행사 입장에서는 막대한 수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시행사가 땅을 살 때 고도 제한 여부를 몰랐는지도 의문입니다. LH의 토지 매각 공고문에는 높이의 경우 관할 군부대 등 관계기관 협의에 따라 제한이 있을 수 있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분양할 당시에 높이 제한이나 군부대 그 협의를 거치라고 기재를 했다면 시행사는 알고 들어간 거예요? 시행사는 담당자가 바뀌어 답변이 힘들다고 했습니다. 불과 몇 년 전인 2018년 다른 건설사는 인근의 주상복합 사업에서 군과 협의를 통해 층수를 39층으로 낮춘 전례가 있어 형평성 문제도 제기됩니다. TV조선 임유진입니다.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에서 촬영된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엔진 분리와 위성 분리까지 전 과정이 생생하게 찍혔는데 푸른 지구의 모습도 담겼습니다. 오현주 기자입니다. 엔진에서 연기와 화염이 솟구치더니 발사대에서 멀어집니다. 일단 엔진에 탑재된 카메라가 포착한 누리호 이륙 당시의 모습입니다. 발사 2분 뒤 1단 엔진은 빠르게 낙하하고 2단 엔진에는 불꽃이 튑니다. 육안으로 볼 수 없었던 페어링 분리도 생생히 포착됐습니다. 2단 엔진까지 분리되자 저 멀리 푸른 지구가 선명히 드러나고 마지막으로 더미 위성을 올려보낸 뒤 누리호는 임무를 마칩니다. 황우연은 이 영상을 통해 3단 엔진이 46초 일찍 꺼진 걸 확인했습니다. 온보드 카메라로 다 촬영이 됐고요. 그 부분에서 실제로 카메라의 타임스탬프를 가지고도 3단 엔진이 조기 종료가 됐다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누리호는 지난주 목요일 발사돼 700km 상공까지 비행하고 위성 모사체를 분리하는 데까지 성공했지만 궤도에 안착시키는 데는 실패했습니다. 황우연은 탑재 영상들과 수집한 정보를 시간대별로 정리한 뒤 기초 분석 작업에 착수했고 조사위원회 검토를 거쳐 최종 분석 결과를 공식 발표할 예정입니다. TV조선 오현주입니다. 예, 다음 뉴스입니다. 한강다리 32개 가운데 유일하게 통행료를 받던 일산대교가 오늘부터 무료 통행에 들어갔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경기지사 시절 마지막으로 결재한 공익처분 조치에 따른 것인데 운영업체는 이에 불복해 무료화 조치를 취해달라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일산대교를 이용하는 시민들은 당장 혜택을 받게 됐지만 결국 지자체의 부담이어서 세금으로 메워야 하는 혜택이죠. 신유만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강을 가로질러 김포와 고양을 잇는 일산대교입니다. 한강다리 32곳 가운데 유일하게 통행료를 받던 곳인데 오늘 낮 12시부터 무료 통행에 들어갔습니다. 일산대교를 이용하는 운전자들은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왕복 2,400원이 매일 통행료로 지불이 됐죠. 자주 이용하는 분들한테는 큰 도움이.
일산대교 무료화는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경기지사 시절 마지막 결제 사항입니다. 일산대교 무료화로 인근 지자체에는 새로운 부담이 생겼습니다. 추가 예상 비용은 2천억 원 정도인데 이 가운데 절반은 경기도가, 나머지는 김포, 고양, 파주시가 통행량에 따라 분담하기로 했습니다. 운영사인 주식회사 일산대교는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일산대교 운영업체는 오늘 법원에 무료화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회사 측은 경기도의 처분이 위법하다며 법원 판단에 따라 통행료 징수가 재개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일반적인 이제 처분이라고 저희는 이제 주장을 하는 거고, 저희한테는 그런 사업체 구조에 대한 구체적인 얘기 자체가 없었죠. 경기도는 장기간 소송을 거치더라도 항구적인 일산대교 무료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신유만입니다. 최근 석 달간 서울 아파트 임대차 거래 10건 가운데 4건은 월세나 반전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월세 낀 계약은 계속 늘고 있는 추세인데 왜 그런지 김주영 기자가 부동산 시장의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서울 중구의 입주 20년차 대단지 아파트입니다. 올해 8월부터 10월까지 전용 85제곱미터 임대 거래 중 50%가 월세를 낀 거래입니다. 지난해 5억 원대였던 전세가 최근 7억 5천만 원을 넘어서자 보증금 부담이 커진 세입자들이 월세 거래로 돌아선 겁니다. 대출 규제라고 하니까 아예 그냥 돈이 안 들어가 물어보는 사람조차 없어가지고. 올해 8월에서 10월 사이 서울 아파트 임대차 거래 중 월세가 낀 거래는 40%에 가깝습니다. 2019년 27%, 지난해 33%에서 크게 늘었습니다. 지난해 임대차법 영향으로 전셋값이 치솟은 데다 최근 정부의 대출 옥죄기로 전세 보증금 마련까지 어려워지면서 생긴 현상입니다. 앞으로 전세 대출이 어려워지게 되면은 세입자들은 목돈 마련이 여의치 않을 수가 있고 집주인 역시 저금리의 월세를 선호할 수가 있어서 정부는 전방위 규제로 집값이 안정을 찾고 있다고 평가하지만 주택 공급 조치의 가시화, 그리고 금리 인상과 가계대출 관리 강화 등 일련의 조치로 인한 영향이 이어지면서 그간 상승 추세가 주춤하고 전셋집을 전전했던 무주택 실수요자들이 이제는 월세 난민으로 점점 내몰린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TV조선 김주영입니다. 경남 밀양의 해발 800m에는 국내 최대 억새 군락지가 있습니다. 축구장 100배에 이르는 면적인데요. 지금이 햇살과 바람이 만든 은빛 억새가 장관이라고 해서 이성진 기자가 담아왔습니다. 해발 850m 밀양 제약산입니다. 가을 바람에 억새가 춤을 추고 드넓은 억새밭은 은빛 물결로 출렁입니다. 우와, 진짜 바람이 더 불어요. 좋아. 사자의 등처럼 넓다고 해 이름 붙여진 사자평. 축구장 100배 면적으로 국내 최대 억새 군락지입니다. 억새가 바람에 흔들리면서 햇빛에 반사되는 각도가 변하면 시시각각 회색과 은색으로 바뀌며 황홀한 풍경이 연출됩니다. 너무너무 정말 멋있고 장관이고 아마 인생에서 이 장면이 계속 오랫동안 남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곳에 살던 화전민들이 1990년대에 모두 떠나면서 사자평에는 억새가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습지가 자리 잡고 환경이 복원되면서 멸종 위기종이 모여들고 억새 군락지도 점점 더 넓어지고 있습니다. 억새가 잘 자랄 수 있도록 다른 풀들을 이제 제거를 했고요. 배수로를 정비해서 습지로 물이 원활하게 공급되도록 했습니다. 깊어가는 가을 정취를 담은 사자평 억새의 아름다운 풍광은 다음 달 중순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TV조선 이성진입니다. 교과서에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그림이 김홍도의 풍속화죠. 이 그림의 그림체를 활용한 나만의 풍속화 만들기가 한 축제에 등장했는데 SNS를 중심으로 반응이 뜨겁습니다. 임서인 기자입니다. 모퉁이에 홀로 앉아 휴식을 취하고 몸싸움을 벌이기도 하는 일상의 모습을 그린 평안감사 향연도입니다. 김홍도의 익살스러운 그림체가 공중문화축전의 온라인 행사에 소환됐습니다. 표정, 옷, 머리 모양 등을 직접 조합할 수 있는데
카메라, 스마트폰 같은 현대 소품과 인기 걸그룹의 춤동작도 눈길을 끕니다. 출근을 걱정하는 직장인, 어려운 수업 내용에 눈물 흘리는 대학생 등 자신만의 조선시대 캐릭터 만들기에 SNS 프로필 설정 등 뜨거운 반응이 이어지며 공개 2주 만에 28만 명이 참여했습니다. 개개인의 취향과 사연을 담은 캐릭터들은 다음 달 말 한데 모여 21세기의 풍속도를 완성할 예정입니다. 개성들을 다 살린 모습들이 공개될 예정인데 그 온라인을 통한 하나의 축제가 만들어진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나주의 쪽빛 천연염색, 원주의 한지로 만들어낸 꽃빛, 전주의 실크로 만들어진 소망등 터널, 전국 8도의 특산품들이 한자리에 모였던 오프라인 축전도 9일간 5만 7천여 명이 즐겼습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하나 된 공중문화축전. 거리두기가 강조됐던 코로나 시대. 다시 한번 함께의 의미를 떠올리게 합니다. TV조선 임서희입니다. (1995년) 수감된 노태우 전 대통령은 첫날부터 일식 삼찬 구치소 관식을 깨끗이 비웠습니다. 하루 한 번씩 운동장에 나가 맨손 체조를 하며 건강을 챙겼고 바둑책을 읽다가 낮잠을 자기도 했답니다. 반면 전두환 전 대통령은 속이 거북하다며 한동안 우유와 보리차만 마셨습니다. 면회 말고는 독방 옆 화장실에 가는 게 거동의 전부였죠. 분을 사귀지 못해 안절부절 못한 것과 대조적으로 노 전 대통령은 제때 먹고 자면서 구치소 생활에 잘 적응했다고 합니다. 전 전 대통령은 검찰 소환을 정치 보복이라며 거부하고 합천으로 갔다가 체포 수감됐죠. 앞서 대검에 출석한 노 전 대통령은 안강민 중수부장에게 이런 인사를 건넸다고 합니다. 헬기들이 떠다니는데 수사에 방해가 되지 않겠습니까? 내 재임 때 신축한 청사에서 조사받게 돼 미안합니다. 재임 중 그에겐 물 대통령이라는 별명이 따라다녔습니다. 일찌감치 레임덕에 빠졌고 결단력이 부족하다는 평가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매우 좋은 별명이라며 물 같은 지도자로 보이는 게 좋다고 했습니다. 대선 때 그는 이 사람 믿어주세요. 보통 사람의 시대를 구호로 내세웠습니다. 유세장에서 직접 부른 배3의 무초는 선거 로고송의 효시가 됐습니다. 폭압적인 군부의 이미지를 벗어보려는 몸짓이었을 겁니다. 6.29 선언 역시 뜨겁게 분출된 민주화의 열망을 거스를 수 없는 필연적인 선택이었습니다. 그 선언을 누가 주도했는지 엇갈립니다만 대선 당사자인 그가 직선제를 받아들인 것만으로도 의미가 적지 않을 듯합니다. 비록 문민정부가 5년 뒤로 늦춰지긴 했어도 군사정권과 문민시대를 이었던 징검다리 구실도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그는 전두환 전 대통령과 달리 16년에 걸쳐 추징금을 완납하면서 10,000분의 1이라도 도리를 했다고 말했습니다. 재작년부터는 아들을 광주 민주화 묘역에 보내 참배하고 사죄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12.12 군사반란에 동참하고 광주 민주화 운동 강제 진압에 가담한 원죄가 다 가려지진 않을 겁니다. 천문학적인 비자금을 모은 것 역시 오욕의 행적으로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그 모든 평가는 역사에 맡기고 흙으로 돌아갑니다. 제 과오들의 깊은 용서를 바란다는 유언을 접하며 이 명언들을 생각합니다. 인생이란 눈 온 뒤 진흙탕을 걷는 기러기의 발자국 같은 것이다. 문득 노래가 다하고 막이 내리면 곱고 미운 것이 어디에 있겠는가. 10월 27일 앵커의 시선은 보통 사람 노태우였습니다. 오늘 서울 하늘의 모습입니다. 미세먼지로 가득해 온통 뿌연 모습인데요. 중국에서 스모그가 유입되면서 전국이 한때 나쁨 수준의 농도를 보였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북서풍이 먼지를 밀어내고 있습니다. 내일은 다시 보통 수준의 농도를 회복하겠고요. 전국에 쾌청한 가을 하늘이 드러나겠습니다. 일교차는 오늘보다 더 커지겠습니다. 아침 기온이 크게 떨어지겠는데요. 서울과 대구가 7도,
안동은 4도에서 출발하겠습니다. 낮에는 아침보다 10도 이상 기온이 오르겠습니다. 서울, 대전, 전주 모두 20도까지 오르겠고요. 부산은 22도를 보이겠습니다. 당분간 맑은 날이 계속되면서 가을 날씨 즐기기에 좋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예, 10월 27일 수요일 뉴스9은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